2부 정치 신인 공개 면접 시간을 좀 가져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동안에 뭐 좀 지켜봤을 때 지난번 이재강 후보도 네. 나왔었는데 그때 지켜보니까 어떻던가요? 평상시에 이렇게 알던 모습하고 아무래도 이렇게 이 공개 면접이라는 데서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하면 사담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 공개 면접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국회의원이 됐을 때 어떻게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정책을 만들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평상시에 개인적으로는 친한데 못 봤던 모습을 이 자리에서 봐가지고 사람이 달리 보이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렇다니까 이게 말 잘하잖아 이재강 재밌죠. 지사도 뭐 달변이고 또 뭐 사석에서 만나면 굉장히 유쾌한 재밌죠. 재밌어요. 개그맨이지 거의. 개그맨인데 이게 이제 1분, 2분 발언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긴장하는 모습이 딱 느껴져요. 왜냐면 본인이 어디서 나올지 모르지만 의정부라 그랬잖아요. 의정부에 계신 시민 여러분들도 몇 분이 볼지 모르지만 볼 거 아니야. 근데 그들이 보죠. 보다가 좀 약간 좀 어설프게 하면 야, 저 쪼다야 그러면 소문나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이게 불특정 다수가 보는 게 더 불안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긴장을 많이 했는데 오늘 저기 나오신 우리 윤재관님은 너무 긴장하셔. 티가 나는가요?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알고 있죠? 다른 분 혹시 나온 거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럼요. 박시영 TV 한두 분 맞겠습니까? 자, 룰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오늘 또 이 방송을 또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시간 제한이 있고요. 저희가 질문을 드리면 시간 제한 안에 1분짜리, 2분짜리 이렇게 시간을 먼저 안내해 드리고 그 시간 내에 답변을 드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땡 쳐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를 잘 시간 분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서승만 선배님이 이제 그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을 꿈꾸고 계십니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켜본 후에 내가 본 느낌은 어떻다 한마디 딱 또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국민 공천심사위원이 돼서 여러분들이 적격인지 부적격인지를 마지막에 댓글로 5X. 그건 근데 조금 잔인하더라, 솔직히. 그건 좀 잔인하더라. 어쩔 수 없어. XX만 이라면 돌아보니까 내 얼굴이 당황스러워 그런지. 5X로 마지막에 평가받는 시간이 큰일이네요. 그래, 이런 방법도 있어. 만약에 이 사람이 부적격자면, 적격자면은 5, 부적격자면은 영어로 더욱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문장을 써라. 그럼 아무도 안 쓸 거야. 너무 유도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왜 이런 방식을 채택하냐면 이제 현안 이슈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자기 입장이 분명한 분들도 계시지만 자기 PR, 자기 소개를 제한된 시간 실제로 면접 보면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요. 해야죠. 민주당 가서 면접 보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전 훈련하는 의미도 있고 또 모든 신인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드리려면 이렇게 시간 제한을 통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객관적이다.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해서 진행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자, 몇 개씩은 나눠서 질문을 해보자고요. 첫 번째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모르니까 윤재관은 누구인지 그 설명을 시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분입니다. 이등병에서 시작해서 사단장에 올라 청와대에서 국정을 마무리하고 국정보좌를 마무리하고 지금은 국회의원이 되고자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래서부터 박박 기어서 24년에 걸친 국회와 청와대 그리고 당에서의 활동을 통해서 국민들께 어떻게 하면 좋은 정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오랜 고민을 이제 제 이름을 걸고 꼭 정치로서 보답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처음 봤을 때는 깍쟁이 서울 사람인 줄 알았더니 입만 열면, 입을 딱 여는 순간, 촌사람이다. 정이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아까도 뭐 외모 관련돼서 얘기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외모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마음과 관련돼서 마음을 주고, 마음을 받을 줄 알고, 줄 줄 알고, 그리고 동지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24년 거쳤고 그것을 끊임없이 검증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당당하게 나서더라도 부끄러움 없이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간 아꼈어요. 딱 맞춰가지고 하시는데. 아니, 38초 남았어. 나중에 뒀다가 쓰는 경우는 없잖아. 없어요, 우리는. 없어.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가요? 그럼 더 해야겠네? 저기 위에 보면은 시간이 이렇게 딱 보입니다. 저렇게 흘러갑니다. 이따 그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그 개인적인 이익과 관련된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길이 더 옳은 길인지를 가지고 판단하고 한번 판단한 길을 가지고 자꾸 이리저리 옮겨다니고 시대정신을 전혀 간과하면서 자신들이 이익을 위해서 자꾸 엉덩이 떼어가지고 다른 데로 이동하고 또 다른 데 가고 하는 정치가 야바웃권처럼 되는 이런 정치는 반드시 종결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판단을 할 때 항상 당 중심에 대한 판단, 그리고 시대정신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이 몸에 밴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엉덩이가 절대 가벼운 정치, 이건 좀 이제 끝장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그 서초동 그 서울중앙지검 2차 출석하는 현장에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서승현 선배님도 인터뷰하고 아침에 했잖아요. 윤재관 전 비서관도 그날 서초동에 오셨죠?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청와대에 이제 오랫동안 계셨어요. 들어보니까 뭐 1826일. 5년 꽉 채운 거야. 그럼 5년 채운 거네 정확히. 만기 목욕했죠. 그랬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해왔는지 본인 이야기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이거는 넉넉하니까 기네요. 에피소드 있으면 뭐 여러 가지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전에 어느 언론사 인터뷰 통해서 저의 1826일 청와대 생활이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이냐 그럴 때 화양연화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하는 대통령 모시고 국정을 함께 참여해서 국민들과 함께 나라를 조금이라도 더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저도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무한한 영광이고 그 역시 첫날부터 시작해서 5월 10날 2017년 5월 10날부터 2022년 5월 9일 퇴임하실 때까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참여했다. 이건 저에게 무한한 영광입니다. 그만큼의 책임감도 많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관련돼서는 청와대가 공간이 여러 군데가 나눠져 있습니다만은 여민관, 과거에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여민관, 이 일관에서부터 시작해서 일관은 대통령을 모시는 의전비서관실에서부터 시작해서 민정수석 비서관실 그리고 홍보수석 비서관실 이렇게 해서 세 군데를 거쳤는데요. 첫 번째 의전비서관실에 있을 때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도 4월 27일 판문점 도보다리 회담과 관련된 이 기획 처음 시작의 아이디어 그리고 마지막까지 정리하는 것까지 마지막까지 실행까지 제가 담당을 해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저기 사진도 좀 나옵니다만 가운데 있는 사진이 뭐냐면 도보다리 회담을 기획한 뒤에 그것에 맞는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공사 현장입니다. 그 공사 현장에 제가 함께 계속 하면서 그것을 계속 구상했던 그 시절에 대해 저의 사진이 있고요. 왼쪽은 제가 도보다리 회담 끝나고 나서 판문점에서 양 정상이 이 남북 정상이 헤어질 때의 모습인데요. 저희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초반기 한 2년 정도는 북한과 관련된 일들을 많이 좀 해왔었고요. 두 번째로 할 때는 조국 민정수석을 모시고 검찰개혁과 관련된 일들, 그 제도화시키는 데 있어서 역할을 계속하는데 일을 했었고, 나머지 시간은 청와대 부대변인을 거쳤고요. 부대변인 하는 동안 총선이 있었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역사상 처음 있었던 재난지원금 지급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무수히 많은 국민들과 그리고 언론의 소통 과정들을 통해서 국정에 혼란 없이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을 제대로 하면서 역사상 처음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딱 맞춰서 시간. 저기 12초 남은 거야, 12초. 저기 김성이라는 분이 조국 가족 생각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조국 장관하고도 같이 일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켜본 조국 장관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또 이번에 1심 재판 판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요거는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이 어떤 주제에 관련돼서 어떤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없이 본인이 어떤 사람에게 죄송하고 어떤 사람에게 꼭 죄를 짓는 것 같고 너무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경우가 뭐 살다 보면 있지 않겠습니까? 조국수석님을 뵙고 함께 일하고 한 공간에서 일할 때 조국수석님만큼 가슴이 따뜻한 분이 없었습니다. 아주 세심하고 사람을 챙기는 데 있어서 아주 매우 꼼꼼한 그런 면이었습니다. 최근에 그 조민 씨가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얼마나 아빠가 꼼꼼한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요. 그 꼼꼼함은 뭐 일에 대한 꼼꼼함 이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사람에 대한 꼼꼼함, 사람을 챙기는 데 있어서의 꼼꼼함을 조국 수석님을 통해서 저는 배웠습니다. 어제 곽상도와 관련된 곽상도의 1심이 무죄 판결이 받고 나서 너무 참을 수 없는 이 분노가 치밀는데 저는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분노도 아깝다. 분노할 시간도 아깝다. 우리가 반드시 지금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 분노할 시간에 분명하게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자기가 스스로 찾고 그리고 함께 그 마음을 함께하는 동지들끼리 같이 스크럼을 짜고 함께 노력해야 된다. 그 길에 어떤 길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함께 가야 된다. 그것이 지금 오늘 주제인 역사를 두려워할 줄 아는 정치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간 맞춰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이제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네. 아까 이제 강덕구 의원께서 소개하셨는데 국회 보좌관으로 한 20여 년간 뭐 오랫동안 근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간 했습니까? 국회 보좌관? 공식적인 기록과 비공식적인 기록이 있는데요. 처음에 제가 국회를 갔을 때 1998년은 인턴이란 제도도 없어서 그때 이제 제가 김민석 의원실에 갔었는데 김민석 의원님이 주는 월급이라고 주는 조그만 돈을 받고 98년에 98년부터 99년까지 일을 했고 99년에 이제 뭐 지금 김영진 의원님도 그렇습니다만은 국회에서 첫 인턴이라는 제도가 처음 생겼습니다. 공식 인턴 100만 원이었는데 그때 30만 원 받다가 100만 원 받아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땅을 좀 사놨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99년에 처음 인턴 생활을 했죠. 이제 그건 기록에 남습니다. 99년부터는. 그럼 한 18년, 17년 했겠네요.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국회 이제 보좌관 하다 보면 여러 일들을 하죠. 의원과 함께 일을 할 텐데 그 당시에 쌓아왔던 어떤 정치적 성과가 있다면 또 어떤 점이 있었는지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다 맞추는 게 좀 불리하네요. 좀 더 오버도 하고 막 그래야 되겠는데요. 오버하면 마이크 꺼버려. 이제 이 책을 제가 몇 년 전에 썼는데요. 제가 국회 보좌관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해야 될 그 소명 중에 하나가 국민들께서 국회를 어떻게 활용하실지를 잘 알고 계시면 좋겠다. 그래서 국회를 욕할 공간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제 신부름꾼들한테 일을 잘 시킬 건가. 그 꿀팁을 담아가지고 제가 책을 한 권 냈습니다. 국회를 돌려드립니다. 이 책을 한 권 썼는데, 이 책은, 쓸 때 심정이 진짜로 이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분명하게 그동안 과정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실천해 왔는지를 제 스스로 기록에 좀 남기고 싶어서 책을 썼는데 꽤 팔렸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절판됐습니다만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제일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이제 내일 이번 주에 이제 1심 판결이 있습니다만은 주가 조작을 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분명하게 하는 법 개정을 제가 시도했고 그게 7년 만에 성과를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요. 말씀드리면 제가 그 윤재관의 이름이 언론에 처음 보도된 게 언제냐면 2003년도에 제가 그 당시 증권거래소에서 주최하는 논문대회에 제가 증시불공정, 그러니까 법률 용어는 증시불공정입니다. 증시불공정 거래의 처벌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정리해서 논문을 제출했는데 그게 대상을 받아가지고 신문에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주가 조작하는 그 증권거래법이었습니다만은 주가 조작을 하게 되면 부당이득을 취득하잖아요. 예. 그러면 벌금을 때려가지고 다시 그걸 회수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회수가 상한선만 정해져 있어요. 3배 이상, 3배까지 할 수 있다. 그 당시는? 땡입니다. 시간 관리 잘 하셔야죠. 지금. 어머나. 거기까지만 얘기를 다 알았어요. 상한가만 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 하한선을 둬서 본인이 예를 들어 주가 조작으로 10억을 벌었다. 그러면 최소한 벌금은 10억부터 시작하고 30억까지 낼 수 있는 이 구조를 만드는 법을 제가 7년 동안 줄기차게 주장을 해서 김영주 의원님실에서 통해서 이제 김영주 의원님을 통해서 법안이 통과됐고 그 후로 이제 주가 조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 처벌이 계속적으로 강화돼서 지금은 5배까지 물 수 있는 그런 법적 토대를 처음 만드는데 기여했다는 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딱 한 가지만 야만만 딱 얘기하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제가 처음으로 제안해가지고 법을 통과시켜서 지금 전자상거래가 국민들이 안전하게 상거래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제가 만든 바 있습니다. 좋네.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근데 생긴 게 굉장히 잘생긴 편인데 잘생긴 사람들이 말할 때 약간 좀 뭐랄까 좀 거만해 보이기도 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없어서 참 좋다. 약간 사투리도 좀 쓰고 그러니까 좀 편안해 보이는데 나는 저런 사람들의 생각을 잘 몰라요. 잘생긴 본 적이 없어서. 왜냐면 저기 기분 나쁘니까 본인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그렇게 신경도 안 써. 네. 그러니까 다음 질문은 본인의 그 인간적인 측면과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장점과 단점. 그러니까 인간적인 강점과 단점. 그다음에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강점과 장점. 이런 거를 시간을 잘 맞춰서 딱 해야 돼. 자, 준비 2분 드립니다. 2분인가요? 네. 기본적으로 잘 웃습니다. 잘 웃는 게 매우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역 주민들께서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낙천적입니다. 얼굴이 많이 웃으려면 낙천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사실은 근거 없는 낙천주의가 다른 힘을 내게 하고 또 다른 힘을 내게 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웃고 낙천적이고 두 번째 약점은 사람을 잘 믿습니다. 요새 어떤 분들은 잘 믿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만 그게 약점인지 강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을 잘 믿고요. 가장 큰 약점은 술을 잘 못합니다. 아, 그래요? 그게 치명적이다. 그러니까 대중 정치를 하려면 술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최근에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술을 한 잔을 하지도 않고 대중 정치를 너무나 잘하시는 제 주변에 어느 의원님이 생겼어요. 누구죠? 최광욱 의원입니다. 아, 맞아. 최광욱 의원님 술 한 잔도 못 드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한 10잔은 먹을 수 있는데, 최광욱 의원님 보면서, 나도 대중 정치로 잘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안도와 위로를 가졌습니다. 네. 정치적인 강점, 정치적인 약점, 이 얘기를 또 해야 됩니다만은 저는 그 국회, 당, 청와대 24년간 실력을 검증된 일꾼이었다라고 하는 게 정치적인 최대의 강점이 아닌가 싶고요. 어떤 일이들 맡겨도 바로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경험과 그리고 노하우 이런 것들을 오랜 기간 동안 축적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게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성격 자체가 좀 피해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정면에 부딪히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에 적합한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약점은 정치적인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좀 채워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러 약점을 시간 얼마 안 남겨놓고 딱 3초 남겨놓고. 약점 들킬까 봐. 그거 머리 잘 썼네. 영리한데.
그게 이거야. 네. 제가 사실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땡! 뭐 이런 거지. 연기까지 하시네, 연기까지. 이제 시간을 다룰 줄 알아. 그러니까. 요령이 생기셨습니다. 센스가 있네, 그래도.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 네. 과천의왕에 이제 도전해요. 과천의왕은 뭐,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이 있는 지역인데, 왜 총선에 도전한지, 그리고 왜 과천의왕을 선택했는지, 이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분 시간이 있으니까요. 시간 잘 활용해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왜 총선에 도전하느냐. 총선 도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독재를 막고 민생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의 무너진 민주주의의 현실, 이것을 누군가와 함께 해야 된다면 저 역시도 그 일에 함께 가야 된다 생각하고 거기에 주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왜 하려고 하느냐, 많은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저는 여러 가지 정치하면 꼭 해보고 싶은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도보다리 회담을 기획했던 사람으로서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평화가 넘실거리는 대한민국 한반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저의 소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이전에 지금 평화를 얘기하는 상황에서도 평화를 얘기해야 될 것이 정치가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로 가는 것이 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 평화에 대해서 계속 천착하는 정치인은 앞으로도 계속 민주당 내에서 나와야 되고 그 일을 제가 소임을 갖고 일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정치를 꼭 하고 싶습니다. 이건 뭐 우리 당의 기본 노선이기도 합니다만은 최근에는 그런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지 못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중산층을 두텁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서민층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최근에 난방비 폭탄과 관련돼서 국민들의 이 분노, 이 허탈감을 보시면 최근에 대한민국은 중산층이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산층이 무너지는 것은 대한민국의 허리가 무너지는 것이고 민주당을 근간으로 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분들이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 그 일을 하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싶고요. 구체적으로는 세제에 관련된 일들, 세제를 개편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정치가 제대로 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었는데 대기업한테 초부자 감세를 해줬던 건데요. 왜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리고 왜 열심히 제대로 일하는 사람들의 세제 혜택을 더 주는 행동은 누가 나서지 않느냐, 왜 민주당이 나서지 않느냐,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얘기라든가, 소득세, 그리고 그 근로소득세 관련된 개편이나 이런 것들은 구상을 다 마쳤고,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 꼭 해보고 싶은 일입니다. 왜 과천이냐 또 질문을 있었는데요. 그거는 참 좀 차차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은 고향입니다. 고향에서 출마하는 거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고향 과천에서 출마를 하려고 합니다.